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자신의 트렁크에 유기한 60대 남성. 그 짧은 기사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모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1년 8월 19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무려 4개, 살인, 절도,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에 피고인 이씨가 주장한 너무 죄가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상고를 기각한다. 그렇게 사형수가 아닌 또 한 명의 무기수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인간이 참혹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트렁크 속 시신이 남긴 흔적들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20년 7월 15일 세 자녀를 두고 한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아내와 자주 통화를 하던 남편. 그런데 그날 오후 1시 37분을 기점으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실종자는 48세 남성 A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부인의 진술로는 가족 묘 이장 관련해 61세 E씨와 연락을 하고 남편이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이후 실종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실종 중인 A씨 관련이라며 61세 E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만날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이상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상한 진술이었을까요? 분명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찾는 데 주력했던 경찰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핸드폰 통화 내역 결과 E씨와 연락을 했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동 동선 자체가 인천광역시 중구에 E씨 주거지 근처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연락은 나눴는데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말이죠. 경찰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및 목격자를 찾고 있다가 A씨가 E씨의 집에 방문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오피스텔 관리인으로부터 이상한 진술을 하나 받게 됩니다. 7월 17일 오전 10시 59분경 자신이 1층에서 경비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E씨가 매우 큰 여행용 가방 2개를 들고 나와 오피스텔 앞에 주차한 렌터카 차량에 실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걸 도와주어 함께 같이 실어주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렌터카의 행방을 추적함과 동시에 마지막 만남을 가졌지만 거짓말을 한 그 E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검거를 하게 됩니다. 검거 이후 7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E씨의 핸드폰에 있는 구글 타임라인 내용 및 블랙박스를 분석해본 결과 자신의 집 중구에서 미추홀구에 있는 모 병원을 향한 기록이 확인되었죠. 그런데 이동 동선이 이상했습니다. 갈 때는 차량을 끌고 간 CCTV상 그 렌터카였는데 올 때는 그 차량을 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경찰은 미추홀구에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주차장에서 E씨가 빌린 K5 렌터카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트렁크를 열자 그 안에서는 2개의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의 예상대로 그 안에는 처참하게 훼손된 피해자 A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여진 시신의 상태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손괴된 상태였고 그리고 현금 자체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으며 평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반지 같은 귀금속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죠. 부검 결과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 이런 추정이 나오게 됩니다. 수면제를 먹은 것 같다. 수면제의 영향의 상태에서 머리와 목에 가해진 심각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머리 부위의 손상은 약 9차례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굉장히 범주가 큰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발성 골절까지 확인되는 모양으로 비추어 보아 망치 같은 것에 의한 피해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 남아있는 줄 같은 것, 이것은 분명 목을 졸랐다라는 흔적인데 이 목을 조른 것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걸로 인해 제압을 하고 그리고 둔기 같은 것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 콩팥 같은 조직에서 졸피뎀, 즉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사망 이후 이미 다량의 혈액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근조직, 즉 근육의 내용에서 검출을 해 확인이 되었죠. 졸피뎀의 양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졸피뎀을 많이 먹여서 졸피뎀으로 죽였다 정도는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 근육에 남은 정도로 봤을 땐 신체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마취시켰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분명 사건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씨는 이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할 말이 없다. 내가 분명 피해자를 본 건 맞지만 피해자는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온 적이 없고 금목걸이나 금반지 같은 것도 나는 보지 못했다. 증거대로 해라. 죽인 건 일단 맞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이런 뻔뻔한 태도를 일관합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자 결국 금목걸이와 금반지는 가져갔다라고 인정하며 현금을 가져간 부분은 끝까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현금의 행방이 어디로 갔을까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현금 일부가 자신의 계좌에 이체됐다는 사실을 경찰은 확인합니다. 나머지 금액이 약 2천만 원 정도였죠. 근데 그 2천만 원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씨의 주거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른 그 당일날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딸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딸은 무언가 다발을 건넵니다. 5만원짜리 현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가지고 있어라고 줬고 자신은 이게 범죄 피해 금액인지 몰랐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모든 증거들에 결국 그는 또다시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체 손괴, 살인,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나는 금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다. 즉 강도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살인은 우발적 살인이었다. 무서워서 시신을 훼손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형량이 감형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품 목적의 강도 살인 및 그리고 사체 훼손, 유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형량은 굉장히 높아지게 될 상황이죠. 그는 우발적 살인을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당일 만난 거 사실이다. 당일 피해자가 찾아와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내 아들에 대한 욕을 해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 이전에 만났을 때도 내 아들 욕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화가 났지만 잘 참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도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자신이 문 쪽으로 걸어나와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를 때렸다. 당시 자신은 정신이 없어서 피해자가 얼마만큼 저항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의심을 합니다. 부검 감정서가 있었죠. 졸피뎀. 혹시 당신이 음료 같은 것에 약을 타먹인 이후 정신을 잃게 살해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수면제 졸피뎀에 대해 이 씨는 이런 진술을 합니다. 자기가 처방을 받아 먹던 것이며 먹인 적이 없다. 자신은 늘 컵 위에 올려놨다. 그걸 피해자가 모르고 먹었을진 모르겠지만 나는 먹인 적 없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어서 과거에 진행했던 고유정 사건이 문득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선 한 가지 거짓말이 더 들통납니다. 분명 자신을 수면제를 처방받아 늘 컵 위에 올려두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건 현장 어디에 두여 그 컵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무슨 뜻이냐, 왜 컵이 없느냐라는 얘기에 나도 모르겠다 라는 이상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본 적이 없다. 만난 건 맞다. 죽이지 않았다. 금품 모른다. 금품 봤다. 금품을 가졌다. 현금은 모른다. 현금을 챙겨 딸에게 주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했던 것이죠.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이젠 피고인인 그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아들을 욕을 했다. 욕을 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피고인 이씨의 아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명령 금액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금액 때문이 아닌가라는 경찰의 의심이 있었죠. 하지만 자신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들을 욕했기 때문에. 자신은 범행 이후 극단적을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 정말 진실일까요? 말만 들었을 땐 정말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욕해서 우발적으로 죽이고 그것에 돈과 금품이 있어서 그걸 자기가 가졌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어째서 피해자는 현금 3천만 원 다발을 들고 피고인 이씨를 만나러 가게 된 걸까요?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요?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확인해본 바의 내용에 따라 철저하게 하나씩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피해자와 친하지가 않다. 먼저 연락한 사실 자체가 매우 드물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기사화가 돼서 알려지기도 했었죠. 옛 직장 동료였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족 관계였지요. 이 씨와 피해자는 손 아랫동서 사이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이 씨가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했고 피해자 또한 당시의 전 아내, 전 부인과 이혼을 하며 이 둘은 손 아랫동서 사이가 깨진, 즉 인척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둘이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013년부터 3년간 피해자가 운영을 했던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이 씨가 근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들 관계 중에 좀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씨가 과거 철학관 같은 걸 운영해 점괘를 봐주거나 부적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점괘를 봐달라, 부적을 만들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들 사이에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안 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2020년 1월 1일부터 사건 발생까지 총 23차례에 걸친 통화 내역도 확인됩니다. 그가 이야기한 내용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왜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갔을까? 무언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내용이 아닐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2019년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씨는 구술하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혼신의 힘을 쏟으면 자신은 1, 2개월 정도 일을 못하니까 5, 600만 원만 주면 자기가 구술을 해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꼬드깁니다. 그 이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범행 당일이었던 2020년 7월 15일에도 피해가 있기 전이었던 낮 12시 47분, 낮 1시 44분 모두 두 차례의 발신 통화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해서 당시에 돈을 가지고 와라 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는 부분이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가 따로 있어 가족묘로 합장하고 싶은데 이걸 구슬하면 너의 사업이 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씨였습니다. 해서 이 씨는 이걸 합장을 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들, 합장 비용과 구세 비용을 이야기하며 현금을 이야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씨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저희는 첫 번째, 친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두 번째,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범행 이후의 행적은 정말 진실이었을까요? 이 씨의 논리대로라면 아들에 대한 그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해 이야기에 너무 기분이 나빠 무참히 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정황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졸피뎀을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살해 이후 휴대폰과 현금을 가지고 나와 휴대폰은 월미도에서 버리고 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시신을 훼손을 하다가 손을 다친 게 있습니다. 손을 다친 부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거든요. 무려 2번이나 갑니다. 전기톱으로 하다가 다치자마자 현장을 그대로 두고 미추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가서 잠을 자기에는 좀 그러니까 자신이 모텔에서 잠을 잔 뒤 그 뒤에 가서 마저 손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또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현장에 시신을 두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이 추측하고 있는 이 씨의 범행 동기는 아들 문제로 인해 급전이 필요해 보였고 사업 관련 굿을 이야기하며 현금을 가지고 온 게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 정황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발적 살인이다. 우발적 살인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얘기인 걸까요? 우발적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이상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기억 안 난다. 얼마 안 있다가 터진 것 같긴 한데 라고 하며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 텀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굉장히 시간폭이 짧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후 10분 이내 곧바로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했다. 우발적이었던 걸까요? 집안에 있었던 범행 도구, 바로 망치와 빨랫줄이었습니다. 빨랫줄로 목을 졸랐고 그리고 망치로 머리를 공격을 했죠. 물론 이 부분은 원래 집에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계획해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룸입니다. 어떤 원룸 구조냐면 오피스텔의 대부분의 구조인데 들어가자마자 좌측에는 화장실이 있고 우측 벽에는 세면대, 싱크대 같은 게 있으며 원룸으로 방이 있는 되게 좁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공격을 가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 피해자와 이 씨의 체격 조건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씨는 61세로서 키 169cm에 몸무게 60kg, 굉장히 왜소한 체격으로서 허리, 팔, 다리, 어깨의 관절이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있는 굉장히 약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48세 남성으로 키 175에 몸무게 73kg,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죠. 61세 남성이 49세 남성을 기습적으로 망치로 공격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다. 실제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방어흔과 저항흔이 전혀 없이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화가 나 벌쩍 일어나 자신이 신발장 쪽으로가 망치를 꺼내와서 그냥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대화 중에 뭔가 격분의 상대방이 일어나면 뭐지 하고 그 사람이 가는 모습을 보거나 신발장을 뒤지며 공구함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쳐다보거나 그 이후에 저항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 확인을 하고 저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낮 2시경이 범행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각 층마다 양쪽으로 원룸이 배치한 7개 정도가 있는 곳이었는데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소리가 분명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분명 피해자는 한거불능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거불능 상태, 바로 약을 미리 먹였다라는 점인 것이죠. 이 모든 상황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일날
이 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가족묘를 위해, 굿을 위해 현금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졸피뎀을 준비해 한 잔 마셔라 라고 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빨랫줄로 목을 졸라봤지만 힘이 안 됐던 겁니다. 약한 사람이었죠. 아무리 졸라봐도 사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해서 결국에는 망치를 가지고 나와 가만히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머리를 수에 가격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자 밖으로 나가 그는 전기톱을 직접 구매해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총 4부분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때 손을 다쳤던 것이고 그 이후 처참하게 남겨진 집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모텔에서 하루 잠을 잔 뒤 집으로 다시 돌아와 그 이후 마저 시신을 훼손하고 가방으로 나누어 담은 뒤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 1층 렌터카를 미리 빌려 그 안에 관리실에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병원 주차장에 유기를 하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은 모른 척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걸로도 다 끝나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벌로 끝난 참혹한 범죄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그는 신상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인권위의 문제에 부딪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씨라는 이야기밖에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김원 사건 파일에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뒷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전해드리면 아니 렌터카에다가 시신을 두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당연히 자기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거면 뭐 그게 당연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빨리 검거가 된 거예요. 그는 아마 그 미추홀구의 차량을 그냥 계속 두면 자기도 걸릴 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렌터카니까. 렌터카를 빌리면 돈도 나가지만 언젠가는 반납해야 되고 거긴 GPS 장치가 달려있으니까 자신의 검거될 확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정리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유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딘가에 가서 시신을 유기하려고 차는 일단 거기다 둔 상태였던 거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에게 이제 그 혐의점이 돌아왔고 실종 신고가 빨리 됐고, 그리고 경찰이 빠르게 수사가 들어가서 자신한테 그게 넘어오니까 이제 뭐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현장도 굉장히 끔찍했다고 해요. 그 화장실에서도 전에 듣기로는 화장실 안에서 제대로 청소를 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했지만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막 그냥 그 혈액이죠. 혈액과 관련된 냄새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단어를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심할 정도라 누가 봐도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라고밖에 알 수 없는 현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오죽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 피해자 이 개새끼가, 걔한테 미안하네, 자기가 사체손괴를 저지르고 나서 다쳤죠. 다친 상태로 병원에 가면서 다시 집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톱을 썼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전기톱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되게 큰 전기톱 막 왕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소형 전기톱도 되게 많아요. 뭐 요즘에는 취미 다이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소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막 집이 울릴 만큼의 소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 컸으면 사체 손괴할 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형 규모고 하다가 이제 이제 반대쪽 손을 다친 건데,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잔다고 생각한 거죠. 안에 현장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이제 모텔에서 하루 자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다시 다음날 들어와서 마저 손괴하고 시신을 유기를 하고 차량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을 미추홀구에 그 병원 주차장에 놨다고 했잖아요. 병원 주차장에 놓고요. 거기 병원에서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치료가 이틀 동안 치료받은 거야. 그치, 무슨 자살을 하려고 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간 거죠. 그렇게
했던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의자 E씨가 저지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된 말은 없고,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은 나중에 좀 손이 좀 치료가 되거나 좀 상황 좀 보고 이제 유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발빠르게 대처한 경찰 분들 덕분에 빠르게 검거가 됐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 못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것도 다 밝혀진 내용은 아닌데, 자기가 그냥 와라고 해서 뭐 구태주고 가족묘 해주고 3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사람을 죽였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가 이제 그 이 씨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런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된다,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 같이 뭐 보러 가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던 상황이고, 그 돈을 자기가 갖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돈을 갖고 싶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돈을 노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도 진실로 얘기한 건 없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이제 갔죠. 계속 상고를 해요. 항소하고, 자기 억울하다고, 자기의 형량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무기징역형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렇게 종결된 사건인데, 참 아마 이 사건의 뭐 기사로 짤막하게 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건 내막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이 외부에 지금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전해드리냐면, 1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1년에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라고 해요. 400에서 500건 정도, 명이 아니라 400에서 500건 정도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한 번꼴이, 하루에 한 번이 넘죠. 1일 1사건,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져 전국에서 1일 1사건이 넘는 범주예요. 살인사건과 관련된 범죄 동기는 되게 여러 가지긴 하지만, 근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으로서 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도 있지만, 이런 게 무기징역형이 나오고 우리는 모르니까 함께 분노할 수 없어요. 이게 왜 무기징역이지? 언론에서 주목받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뭐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다가 취재 요청을 내리는 게 아닌 이상은, 그죠?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없고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가려져서 나오는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실제로 사체 손괴 훼손 범죄들이 좀 있어요. 점점점 끔찍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